아, 좋다. 이 가을의 볕, 이 신선한 공기, 저 익어가는 벼들. 아, 정말 눈부시고 좋구나. 메뚜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불길해. 불길하다고. 임자, 시방 저놈 농사는 안 짓고 뭐하는겨? 에휴, 냅둬요. 자, 저거 서울에서 연기로 성공한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 말겠지? 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 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3 천재바 교과서 1단원 문학과 3 속에 있는 들판이 적막하다 요 시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배움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호의 효과입니다. 이 속에 등장하는 문장부호들이 있습니다. 한 쉼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도 있고 말줄임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 네 가지의 어떤 문장 보호들이 각각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배웠던 내용이 까마귀 눈비맞아였죠. 거기서 되게 중요시 여겼던 내용은 아무래도 수양대군과 관련된 그 스토리였는데, 이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시 속에서도 이 시의 내용과 관련된 스토리를 분명 알고 있어야지 이 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회문화적 배경이 두 번째 배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의 황금고리입니다.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생명의 황금고리라는 이 시어가 있는데요. 이 시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분석하죠. 가을의 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 눈부신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자면, 가을의 볕과 공기와 익는 벼를 모두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눈부시다라는 말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마냥 긍정적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의 것들만 지금 여기 집약되어 있어요. 가을의 볕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가을의 볕과 공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끔 해주면, 가을날의 아름다운 어떤 풍경을 알려준다면, 여기서 이 익는 벼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풍년이라는 느낌이 들죠. 상당히 우리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먹을 거리가 정말 가득하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을날의 풍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세 줄까지는 우리가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 이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시각적 심상에 아주 의지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어떤 풍경에 불과하죠. 왜 이런 표면적 풍경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언급을 하냐면요, 그 다음 주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 진짜 시적 화자가 느꼈던, 그리고 그 뭔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는 심각한 이면적인 어떤 풍경이 등장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일 뿐, 진짜 심각한 풍경의 내용은, 속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더라 라고 반전의 내용이 다음에 나와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풍경일 뿐, 그리고 우리 시각적 심상을 자극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풍경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로 이면적인 풍경이 진짜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던지고자 하는 시적 화제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이따 보고요. 여기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의문이라든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라든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들 모두 어쨌든 반복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음악적인 리듬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때문에 여기에서 요 네 줄까지 해서
운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공기에, 읽는 벼에, 천지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운율적 요소를 상당히 노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운율 형성 요소에 라고 썼습니다. 사실 끝부분에만 이렇게 음악적인 리듬감이 형성된 요소가 배치된 걸로 봐서는 얘는 각운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그 앞에 부분에 배치가 되면 두운이라고 하는데 그 끝에 부분에 배치가 되면 각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까지는 뭐 설마 중학교 수준에서 언급하겠냐마는 그래도 어쨌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운율 형성 요소는 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라는 이 접속 부사는요, 사실 언제 쓰냐면요, 전환의 의미를 씁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아니고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도 아닌 앞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이 등장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앞에 이렇게 가을 햇볕에 익는 별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지만 그런데 뭔가 새로운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죠? 전환의 의미를 가진 그런데 접속부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상의 전환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게 정말 긍정적으로 이어지던 그 시상이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뭔가 심각하게 갑자기 변화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심각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 들판이 적막하다. 어떻습니까? 앞에 1, 2, 3행까지는 시각적 심상에 의존해서 얘기하는 측면이 많은데 들판이 적막하다. 적막하다는 것은 어떤 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청각적 심상이죠. 그죠? 적막하다, 그 다음에 고요, 뭐 이런 식의 말들로 통해서 여기부터 끝까지는 청각적 심상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따 필기할게요. 일단은 자, 여기서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들판이 적막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라는 말은 어떤 표현법이 쓰인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영탄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탄법이라는 것은 뭐 감탄, 뭐 탄식, 개탄할 때 그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거죠. 자, 근데 이 라는 말 자체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말에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라는 이 한 음절의 그 글자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 봐도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적막한 들판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쓰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자,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생명력이 약동하고 꿈틀거리고 활발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청각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야생의 소리들이 들린다면 그럼 이 자연은 상당히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 자연으로 보이는 이 들판이 정말 아무런 소리 없이 정말 고요하다면 어떻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이건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성은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생명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 이질감. 특히나 여기서는 청각적 심상이 주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귀를 통해서 적막하다, 시끄럽다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을 활용한 표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아무런 생명의 기척도 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 속에서 우리는 이 시적 화자는 이질감을 느낀 거예요. 보통 자연 속에서는 어떠한 소리라도 들려야 될 텐데 메뚜기 소리든 뭐 참새 소리든 어떤 소리든 들려야 되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죠. 평소와는 다른 뭔가 되게 소름 돋는 이질적인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느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메뚜기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없다, 여기서 이 느낌표가 사용이 되죠. 그죠? 문장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느낌표가 등장했습니다. 이 느낌표는 지금 이 영탄법과 그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영탄법에 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느낌표 또한 영탄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메뚜기가 없다 하고 느낌표가 쳐진 게 영탄법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 충격에 대한 표현을 이 느낌표로 이렇게 표현해줬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들판이 적막한 이유는 바로 메뚜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들판이 적막한 이유라고 썼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파괴된 자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대로 할게요. 오, 이 불길한 고요. 오 라는 것은 이것도 아와 마찬가지로 그 감탄, 영탄법이 쓰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 이 불길한 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적 화자는 이 고요함에 대해서 불길하다는 아주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표출을 했어요. 왜? 고요한 것은 메뚜기가 없다는 것이고, 메뚜기가 없다는 것은 생명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이 자연이라는 것이죠. 이 자연 속에는 항상 자연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그 어떠한 생명력도 보이지가 않는 이런 고요함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불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기의식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요라는 말에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듯이 청각적 심상이 또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처음 부분에서는 시각적 심상에 의존해서 많이 표현했지만 눈부신 것 천지라고 얘기하면서요. 그죠? 가을의 볕, 익는 벼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야지만이 되는 부분이지만 고요, 그 다음에 적막 이런 것들은 아주 청각적인 심상에 의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황금고리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 생명의 황금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자면 얘는 먹이사슬을 의미합니다. 먹이사슬. 먹이사슬은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 생태계의 어떤 질서인 거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한테 먹히고 그 다음에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그 끝 정점에는 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고리가 다 끊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먹이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은 생태계의 어떤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에서 왜 이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습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적을게요. 자,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지는 과정 첫 번째, 벼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사람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 메뚜기가 들판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 메뚜기를 먹이로 하는 생물이나 메뚜기가 먹는 생물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태계 조화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황금고리에서 특히나 이 고리라는 것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연결. 그쵸? 그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연결인 건데 어떤 것의 유기적인 연결이냐면 생명체들 사이의 유기적 연결인 것이죠.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기적 연결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수업 듣다가 지금 왜 이 부분에 있는 필기 내용이 다 지워졌지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거 다음 날에 두 번째 녹화하는 버전입니다. 왜냐면 어디까지 딱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폰 단자에 꽂혀있던 마이크를 빼고 중간에 이제 한번 녹화가 잘 됐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까먹고 이어폰 단자에다 마이크를 끼워 놓는 것을 깜빡한 상태로 이제 끝까지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부터 좀 갑자기 마이크가 그 노트북 자체 내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리가 그닥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싹 다 삭제해버리고 지금 다시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만.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말줄임표가 이렇게 사용되었잖아요. 이 문장부의 사용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자면 이 부분은 여운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자들에게 여운을 주는 효과를 주는 게 바로 이 말줄임표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지금 이 시를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1, 2, 3행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 풍경과 시각적 심상을 위주로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 이 부분 있죠. 적막하다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메뚜기가 없다. 이 불길한 고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표면적 풍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면적인 풍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면적 모습이라고 쓸까요? 이면적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고요. 시각적 심상 위주로 전개되었던 초반 부분에 반해 후반 부분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위주가 되는 시상 전개가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표면적 풍경, 시각적 심상이 등장했던 전반부, 이면적 모습과 청각적 심상이 등장했던 이 후반부, 이 둘 사이는 상당히 대조적인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시는 전반 부분, 후반 부분이 왜 이렇게 대조적인 어떤 관계를 지니도록 이렇게 시를 만들었을까? 라고 한다면 굳이 언급을 하자면 지금 이렇게 눈부신 것, 천지와 같은 어떤 긍정적인 모습, 아름다운 풍경들 이런 것을 제시하고 나서 나중에 적막하다라고 얘기한 데는 바로 이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부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 대조가 되는 그 위에 시각적인 어떤 풍경들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줄까지 다 했으니 이번엔 이제 이 시에 쓰였던 문장 부호들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쉼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줄표도 있고 그 다음에 느낌표도 있고 말줄임표도 있는데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었습니다. 문장 부호, 이 시에 쓰인 문장 부호의 효과가 어떠한가? 자, 일단은 쉼표 같은 경우에는요,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라고 하는 이 쉼표가 풍요로운 가을 들판에서 문득 느껴지는 것이 있음을 드러내며 긴장감을 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긴장감을 준다. 그죠? 이 쉼표가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줄표 같은 경우엔 들판이 적막하다. 이 불길한 고요 이런 식의 요 줄표가 있는데 얘네들은 적막함과 고요함이 주는 당혹스러움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다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가 주는 효과는 무엇이냐? 메뚜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충격을 강조해 드린다. 그러면 무엇이 포인트입니까? 이거죠. 충격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말줄임표는 무엇의 효과가 있습니까? 위기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이것이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꿈보다 해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쉼표는 긴장감을 준다는 거, 줄표는 당혹스러움을 강조한다는 거, 느낌표는 충격을 강조한다는 거, 말줄임표는 위기감과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심리의 어떤 표현이 이렇게 문장 부호로서 등장하였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하면 끝날 것 같네요. 자, 갈래, 현대시입니다. 요즘 쓰여진 것이죠. 제재, 들판, 메뚜기, 그렇다 치고 주제는 적막한 들판에서 깨달은 생태계의 위기, 결국은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았고요. 특징,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과 적막함을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했다. 주제를 강조한 방식은 대비를 통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반 부분에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풍경,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자극하는 그런 풍경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데를 기점으로 바로 뒤에 나오는 어떤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청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한 상당히 반전이 있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말 잔인한 사실을 그 적막함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이죠. 그죠?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했다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서 말했지만은 이런 그 문장 부호를 통해서 시적 화제 정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어떤 부가적인 장치를 사용했다는 점, 그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 시가 이런 내용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수확량을 늘리려고 사용한 농약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 자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을 사용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냐면 인간의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기심을 얘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생태계 따위는 사실 고려하지 않고 내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해서 그 곤충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농약을 사용했다는 건 인간의 이기심을 나타내는 행동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생태계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앞서 말했던 이것이 바로 역시 또 인간의 이기심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는 무엇을 배경으로 깔고 있냐라고 한다면 인간의 이기심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을 배경으로 깔고 있음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행태들,
그것을 통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밑에 깔고 백그라운드로 깐 다음에 지금 이것을 바탕으로 시를 갖다가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죠. 뭐 우여곡절 끝에 2번이나 또 다시 녹화를 하게 되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고요.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